한의학의 그 많은 과 중에서 왜 소아과를 전공하셨나요? 그 당시에 한의계에서 이제 그 메인스트림은 내과하고 신구과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남들 다 하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과하고 신구과는 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빼면 절반이 넘게 날아가요. 내과가 이미 5개에다가 사상까지 하면 6개가 내과고, 신구과 그 당시에는 1과, 2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통을 주로 하는 친구과와 마비를 주로 하는 친구과가 있었는데 그거 다 빼고요. 뭐 재활의학과도 뭐 친구과랑 비슷하니까 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아있는 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과가 소아과, 부인과, 안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 그 정도가 이제 제가 할 만한 과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이비인후과는 너무 많은 게 들어있고요. 안과 있죠, 이비인후과 있죠, 외과 있죠, 뭐 이렇게 막 여러 과가 다 섞여 있으니까 좀 왠지 전문성이 떨어져 보였고요. 신경정신과는 좀 어려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나 부인과를 할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동안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한의사가 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고 흰머리가 있고 배가 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좀 대접받는 시대였고요. 실제로 취직할 때도 좀 얼굴이 노안이면 좀 비싼 값에 취직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동안이기도 했고 좀 심지어 어려 보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한의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기는 좀 적합한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소아과를 하기에는 적합한 외모로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형이 소아과 몰폴로지니까 소아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했고, 저도 남아있는 과들 중에서 결국 선택하려고 하면 뭐 부인과 아니면 소아과 정도였는데 소아과가 저한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상 소아과를 들어와 보니까 소아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일단 키 큰 사람이 없고요. 소아과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늙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애 같은 사람들이 소아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야 될 과를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양방의학에 비교해 봤을 때 한방소아과가 가진 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 21세기 현재 한방소아과라는 게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소아과가 한의계에서는요 굉장히 일찍부터 분과된 학문이에요. 우리 뭐 제병 원후론 이런 데 보면 이미 소아문이 따로 있고, 그러면 이미 2000년 된 학문이죠. 한의학이 있었던 그 초기부터 소아과는 별도의 과목으로 분과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옛날부터 분과되어 있었던 한방소아과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마두경감이라고 불리는, 마는 홍역이잖아요. 두는 두창, 천연두죠. 경은 이제 경기 하는 거예요. 그죠? 경련성 질환들. 감은 영양질환이에요. 이렇게 뭐 영양 부실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뭐 마라스무스라든지 뭐 쿼시오코르라든지 뭐 이런 질환들이에요. 이 중에서 현대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적어도 소아과 영역에서 남아있는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진두진, 뭐 지금은 예방접종 있죠. 심지어 천연두는요 아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선언한 질환이죠. 예, 경증 물론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분만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거의 양방의 전형증이고요. 지금 뭐 영양질환 우리가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남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한방소아과는요 굉장히 요즘의 새로운 학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 한방소아과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분과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방소아과를 일반인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사용되는 한방소아과의 범위는 오히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양방소아과 내지는 서양의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서양의학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 또는 보완 내지는 보충하는 역할 정도의 의미에서 한방소아과가 실제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방소아과를 하면서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초기엔 감기였어요. 감기. 우리나라가 이를테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또는 교과서에 입증된 치료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감기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면 항생제를 어떨 때 쓰라고 되어 있느냐? 감기에 항생제 사용. 예방적 항균요법에 의미도 없다. 감기에 항생제 써봤자 감기의 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증상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냥 감기 있으면 항생제를 써요. 감기 때 항생제 주는 게 사회 문제화가 되니까 감기 때 항생제 쓰는 걸 갖다가 아예 정부가 규제를 해요. 그래서 감기에 항생제를 많이 쓴 양방 의원들을 정부가 아예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진단명을 바꿔요. 감기라고 안 하고 예를 들면 기관지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진단명을 붙여가지고서 항생제를 써요. 그 다음에 해열제도요. 교과서에 규정되어 있는 해열제 사용의 카테고리는요. 아주 엄밀해요. 왜냐면 40.5도 이상의 발열이라든지 39도 이상의 발열이라도 어떤 급성 중이염이라든지 두통, 근육통 이런 것 때문에 화나가 괴로워할 때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열성경련의 과거력이 있거나 또는 이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아니 이 대사량의 증가가 화나에게 외로운 선행질환이 있을 때 이럴 때만 해열제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열이 나면 해열제를 써요. 열이 날 때마다 해열제를 쓰고 감기만 걸리면 항생제를 쓰는 것이 본질적으로 감기 치료나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느냐? 정반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감기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재발률도 더 높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료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감기 걸려가지고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영향 때문에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와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한의학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아과 영역, 로컬 소아과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기만 정말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치료해도 한방소아과가 훌륭한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소아과라는 게 아이들에게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아과는 어찌됐든 그 본질적인 목표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도록 돕는 학문이에요. 그냥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육아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생활관리라든지 자라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교과서에서 기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다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표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보죠. 단순히 그냥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을 치료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줄곧 아이의 건강 상태를 돌보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데 지금 한방을 제외하고 주류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생의학, 양방의 소아과 영역을 보면요. 그냥 대부분 감기 치료하는 거예요. 로컬의 99%가 감기 치료예요. 나머지 1%가 그냥 설사 치료예요.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치료하는 게 다예요. 지금도요. 저희들은 우리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은요. 감기 때문에 오든 배가 아파서 오든 반드시 키와 체중을 재고 그 아이의 키가 또래들 100명 중에 몇 번째고 이대로 자라면 몇 센티미터가 될 건지를 체크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 저신장증에 해당된다고 할 만큼 키가 작은 애들도요. 막상 소아과에 가면 예방접종하러 가면 감기 치료하러 가면 정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성장에 있어서 정상이라는 것은 또래들 100명 중에 10번째부터 90번째까지를 다 포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정상이죠. 심지어 10번째 이하라도요. 엄마 아빠가 작아서 애도 작은 경우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가족성 저신장이면 그건 역시 뭐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정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까? 근데 그것이 아이의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엄마의 궁금증, 엄마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느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이가 아프다 안 아프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수준의 성장, 어떤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성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주류의학만으로는. 그래서 저는 제가 두 번째로 한방소아과 영역에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소아과의 본령에 입각해서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또는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학문이 돼야 된다. 단순히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료한다가 아니라 정상 상태, 건강 상태에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모든 건강한 아이들을 그저 다 한 몫에 몰아놓고서 얘들은 전부 정상이라고만 간주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화된 특성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변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룹핑하고 더 자세하게 돌봐줄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건강할 때 건강을 돌봐줄 수 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방소아과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방에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것을 알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됐든 비염이 됐든 천식이 됐든 이런 현대의학 또는 지금 양방소아과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냥 병 있을 때 그때 잠깐 와가지고 치료받고 집에 가면 그만인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레이더 방식의 치료라고 합니다. 레이더망에 나타나면 치료하고 사라지면 그만인 이런 양방의 레이더 방식의 치료 체계로는 충분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환군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과거부터 있었다기보다는 현대사회에 문명화되면서 현대에 주로 나타난 질환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들에 한방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양방에서 충분히 커버해주지 못하는, 예를 들면 장기적인 질환들, 성장과 더불어 변해가는 질환들, 또 그때그때 그냥 단기적으로 증상을 제어하는 약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질환들, 그런 질환들을 실제로 치료하는데 한의학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하면, 저는 한방소아과가 21세기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기치료 더 잘할 수 있다. 왜냐면 양방이 너무 개판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보다 개별화된 학문이니까. 세 번째, 양방이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만성질환, 장기적인 질환, 소증, 성장과 더불어 변하는 질환에 있어서 한의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의원과 비교했을 때 함소아가 가진 어떤 차별성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소아과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까지 우리처럼 하는 소아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수천 개의 소아과가 있지만 다 그냥 감기 환자들한테 매일매일 슬립 발행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그 필요성만 가진 건 아니죠. 많은 엄마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애가 온몸에 아토피 태열이 생겼을 때 어쩔지 걱정하고, 밤에 밤잠 안 자고 울 때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고, 애가 소변을 너무 늦게 가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늘 만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열고 나서서 한 일이 뭐였냐면, 신동의보감 육아법이라고 아이들의 육아와 관련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온라인과 이 잡지에 아이들의 육아와 관련되는 글들을 계속 썼어요. 그 글들의 내용은 물론 다 이제 한의학에 기초해가지고서 그런 정상 생리인지 그런지 아닌지 구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것이 이를테면 그 이전까지 일반 다른 소아과에서 제공하지 않던 정보,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우리가 처음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 키우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먼저 하면서 역사가 생기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인 지식,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은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